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 현장에 모인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각반 교실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전교생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 가본 적 다들 있으시죠? 바다에 가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무섭고 거칠게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학생이 되어 겪는 매일매일의 일상도 어쩌면 이 파도와 같을지 모릅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 친구 관계의 어려움, 부모님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처럼 피하고 싶은 파도들이 불쑥불쑥 밀려오곤 하죠.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파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해답을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만남에 앞서 오늘 이 뜻깊은 독서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언제나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방학 끝나고 개학하는 날 또 식을 안 했는데 그날 여러분들 막 일정이 바쁠 것 같아서 학생들 편하게 해주자, 교장 축사가 무슨 의미가 있노 하면서 그랬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던 행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가끔씩 보면은 우리 학생들 손에 항상 스마트폰이 이게 떨어지지 않고 그게 들려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학생들이 막 몰입을 하고 이렇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회를 만들고 계기를 마련해서 학생들 손에서 잠시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게 하고 학생들 손에 책을 좀 들게 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작가분을 직접 학교에 초청을 해서 특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처음 이걸 기획하고 처음 이제 마련한 행사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그동안 매몰됐던 휴대폰으로부터 벗어나서 책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소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삶의 가치라든지 작가가 그야말로 온갖 고민들을 상상력으로 녹여내서 만든 그 정화를 어떻게 탄생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멀리서 부산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 더운 날 우리 학교까지 오신 박향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문교육부, 그 다음에 우리 고급과쌤들, 그 다음에 지금 뒤에서 카메라 들고 계시는 쌤들, 아주 많은 쌤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잘 특강 듣고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듣기 전과 특강을 듣고 난 뒤에 어떤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한 뼘 정도 커져 있기를, 성숙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 오늘 한번 경청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 들려주신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강연을 건네주실 분을 모셔볼 텐데요. 오늘 모실 박향 작가님은 199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훌륭한 소설가이십니다. 탄탄한 필력을 바탕으로 세계문학상, 현진건 문학상, 요산 김정한 문학상, 부산 소설문학상, 부산 작가상 등 수많은 문학상을 휩쓸며 그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으셨죠. 작가님께서는 소설집, 영화 3편을 보다 즐거운 게임, 좋은 여자들을 비롯해 장편소설 얼음꽃을 삼킨 아이, 에메랄드 궁, 희주, 카페 폴인러브, 그리고 에세이 걸어서 들판을 가로지르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자들과 꾸준하게 소통해 오셨습니다. 작가님은 주로 남몰래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이나 우리처럼 흔들리며 방황하는 10대들의 마음을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짚어내는 이야기들을 써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책 파도가 무엇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인 재현, 현재, 지수, 기동이도 우리처럼 각자의 거친 파도를 맡고 있던 평범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파도에 휩쓸려 쓰러지는 대신 혜진이라는 친구의 끔찍하고 거대한 슬픔을 함께 보듬으며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때 비로소 내 안의 상처도 치유된다는 벅찬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죠. 특히 오늘 작가님께서는 책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내면의 감정을 다독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글쓰기와 문학에 대한 강연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늘 어떤 문장이 싹을 틔울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저희에게 잊지 못할 강연을 들려주실 박향 작가님을 아주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향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도 그때 강연을 많이 갔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시간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책을 안 읽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앞에 선 것은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 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질문지들이 제가 네. 지금 각 교실에 마이크가 조금 더 작게 들리거든요. 네네. 가까이 하셔서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크게 말하래요. 네.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고 너무 준비를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고 또 제가 사전에 여러분이 보낸 질문지를 받았거든요. 66개였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구나. 책을 읽고. 사실 저는 책이라는 게 예술적 감동이라는 게 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 감동이 가장 빠른 게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여러분 딱 음악을 들으면 한 번만에 한 1분도 안 돼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술적 감동을 책으로부터 받으려면 한 권을 다 읽어야 돼요. 심지어 이거를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나 AI가 글을 써주는 이 시대에 누가 이 종이로 된 글을 읽고 그리고 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AI는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이별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와 싸운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속상한 적도 없겠죠. 네,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쓰는 글이 AI가 쓰는 글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학이라는 이 장르를 마주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에 정말 감사함과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문학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은 사실은 여러분 하동평사리 혹시 가보셨어요? 토지라는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굉장히 긴 소설이 있거든요. 대하소설이 있는데 그 토지에 나오는 그 마을을 토지의 소설에 나오는 마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곳이 하동의 평사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것은 실제 누군가의 역사적 그런 유적지가 아니에요. 소설에 나오는 장소를 그대로 이 마을에 옮겨 놓은 거예요. 왜?
소설이 그만큼 유명하거든요. 이 마을에 가면 그 소설 속의 주인공 이름이 서희하고 길상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면 서희의 동상이 있고 길상이의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쭉 가게를 따라서 올라가면 이 서희의 집이 나옵니다. 여기가 채참판댁이라는 집이에요. 그럼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이 채참판댁까지 올라갈 때 길가에 무엇이 있느냐? 카페, 상점, 식당, 숙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를 갖고 먹고 살겠습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뭐 하는 팔아서 또 먹고 살고 이러시겠죠. 그러면 진짜로 있는 누군가 뭐 이순신 유적지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소설 속에 있는 배경이 된 마을에 사람들이 가갖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네, 남원. 춘향이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남원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춘향이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분명히 그렇게 떠올릴 거예요. 이 남원에 가면 광안루가 있고 그 다음에 춘향이가 타던 그네도 있어요. 그럼 그게 실제냐? 아니에요. 소설 속 이야기예요. 소설 속 이야기가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에 가서 그네 타면서 사진도 찍고 광안루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도령과 춘향이처럼 마주서서 사진도 찍고 한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소설 속 인물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렇죠. 하동 평사리 마을이나 그 다음에 이 춘향전의 이 원래 배경이 된 이 남원이나 실제 인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설 속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오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이 먹고 살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벌교에 가면 태백산맥 조정래 선생님이 쓰신 굉장히 긴 소설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관광지예요. 자, 여러분 빨강머리엔 잘 아시죠? 네, 빨강머리에는 원래 빨강머리에의 배경이 되는 곳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라는 섬이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 그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빨강머리 앤을 쓴 몽고메리 여사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인데 여기에 가면 이건 제가 실제로 가본 곳은 아니고 어느 날 세계 테마기 여행 같은 그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가 여기를 발견했어요. 여기가 프랑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곳인데 저기에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여행을. 빨강머리 앤이 실제 인물인가요? 아닙니다. 소설 속 인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고 그 빨강머리 앤에 나온 마을을 축소해서 그대로 만들어 놨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걸 텔레비전을 봤는데 실제로 그 실제 길이를 측정을 해서 그거의 몇 분의 몇으로 줄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심지어 빨강머리 애는 그 몽고메리 여사의 캐나다 출신 몽고메리 여사의 작품이지만 만화 빨강머리 애는 일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는 수학여행을 저 나라로 간다고 해요. 심지어 직항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이 넷플릭스에도 있어요. 알죠? 네. 그게 그거는 단순한 어떤 동화고 이야기인데 소설 속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실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학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돈 버는 데만 집중한다면 사람들이 소설이나 문학을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렇지는 않죠. 문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어두운 시대에 대변자 역할을 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상화돼 가지고 감동을 주거나 이 시대를 바꾸기도 했던 것이 바로 문학이 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유 씨 잘 알죠? 공유 배우. 네. 그분이 어느 날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이죠. 군대에 있을 때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 도가니라는 책이 뭐냐면 어떤 장애인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폭력과 성폭행이 일어났던 사건을 고발하는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지영 작가가 그 소설을 쓰고도 쓸 때도조차도 거기서 너무 많은 성폭행과 폭행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전부 다 소설로 옮기기에는 너무 소설이 참혹해질 정도로 끔찍해서 자기는 그것의 반의 반밖에 안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 씨가 그것을 군대에 있을 때 그 소설을 읽었대요. 우연히. 그리고 나서 생각했답니다. 아,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겹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약자에게 힘을 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공유 씨가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자기가 잘 아는 감독을 찾아갔답니다. 이미 공유 씨는 그때 이미 유명했기 때문에 감독이 찾아가서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도관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영화를 보고. 왜 뒤집혔느냐? 그게 나오는 게 다 사실이었거든요. 그 장애인 학교에 관련자들, 광주에 있는 어떤 장애인 학교였거든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막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부와 그런 경찰들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장애인 시설에 있던 관련 사람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토지나 춘향전처럼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문학의 힘이다 이런 거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시대의 어두운 면을 밝혀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또는 우리를 일깨우는 일도 역시 그동안 문학이 해온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소설가인데 그죠?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신이 하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그다음 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수없이 많은 인물,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지 이게 제가 소설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공감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까 합니다. 소설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전에는 에세이 같은 것을 써서 학교 교지에 기고를 하거나 그랬었는데 제가 처음 소설을 쓴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어떤 학생 한 명이 우리 반에 전학을 왔어요. 저는 삼성여고라는 여고를 부산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우연히 제 짝지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는 저보다 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어쩌다 보니 성격이 비슷하니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친해지면 뭐를 나누기 시작합니까? 비밀을 나누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 부모님이 막 밤마다 막 싸우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한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는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남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백혈병은 굉장히 힘든 병이기는 하죠. 그 당시는 더 그랬고요. 그래서 밤마다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갔어요. 일주일 계속 아침마다 가면 그 친구랑 살짝 교실에서 빠져나가서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는 자기 남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어요. 내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게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냐? 이것을 글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 이걸 글로 쓰고 싶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그때는 워드 프로세스,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었습니다. 원고지를 펼쳐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소설을 썼죠. 주인공은 당연히 중학교 2학년짜리 그 남동생이었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주인공 생각나고요. 나 백혈병 걸린 그 남동생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썼어요. 열심히 밤마다 공부는 안 하고 썼더니 한 달 정도 지나자 원고지 60매 정도의 단편 소설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투고할 수 있는 그런 잡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설을 투고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읽어도. 아, 나 분명히 당선될 거야. 이 생각을 딱 하고 있었죠. 아, 이렇게 잘 쓴 소설을 안 뽑을 수가 없어. 이렇게 딱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짝지가 학교를 안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누구는 어제 남동생이 하늘나라로 가서 오늘 학교에 오지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소리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6살짜리, 15살짜리 아이는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리면서 밤마다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좋다고 글로 썼구나. 그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 아이한테 큰 죄를 지은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학교에 돌아왔는데 며칠 만에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소설은 떨어졌어요.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행이다 떨어져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혹시 친구가 그 글을 읽게 될까 봐.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야 저는 제가 왜 그것을 글로 쓰려고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있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글을 쓰지 않아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글을 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치유가 옵니다. 그게 바로 글 쓰는 자의 글쓰기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처가 있는 자리에서 문학이라는 것이 자라고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리고 자라는 것이 바로 문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가리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용기를 주는 것이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상처나 결핍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친구의 고백을 제 문학의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부산 교대를 갔어요. 네, 부산 교대를 갔고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부산 교대를 갔는데 교대 뒤에 보면 대선소주 회사가 있어요. 대선소주. 네, 소주 아시죠? 네. 대선소주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신문 광고가 탁 난 거예요. 밑에 뭐라고 났냐면 술을 주제로 한 꽁트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꽁트는 단편 소설보다 짧은 거를 꽁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꽁트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가 글을 써서 냈습니다. 그래, 짧은 이야기죠. 짧은 소설이죠. 냈더니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래, 딱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상을 받았죠. 상을 받고 났는데 어떤 심사위원 선생님, 소설가께서 나와서 심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받은 상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주인데 좀 고급 소주가 있었어요. 네, 장생 오가피주라고 하는 고급 소주가 있었는데 그게 한 박스. 그 다음에 소주잔 한 세트. 그 다음에 이렇게 대선이 그려진 티셔츠 막 이런 거를 받았어요. 상금으로, 상품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들고 집에까지는 제가 들고 갈 수 없으니까 택시를 딱 타고 갔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딸이 글 써서 술 받아왔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말씀보다 저는 그 심사위원의 말씀이 너무 귀에 와닿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지럼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어지럼병이 질환병이 되게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대학 교수님이고 소설가인 분이 질환병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상스러운 말을 이 심사평하는 데서 쓰신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질환병이 뭔지 모르죠? 욕할 때만 써봤죠. 그건 정식명칭으로 간질입니다. 간질. 간질을 그렇게 언어로 쓰는 말인데요. 어지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기증 나는 거. 어지러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소주 회사에서 하는 글쓰기 공모에 꽁트로 당선된 것은 뭐다? 어지럼병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해라? 끝까지 가게 해라. 끝까지 가라. 어지럼병이 질환병이 되게 하라는 말은 너 지금 살짝 어지러운 정도인데 그걸 갖고 네가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이 가슴에 팍 와닿았죠. 그래서 정말 32살에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고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게 된 것은 세계문학상이라는 상을 탔을 때였어요. 세계문학상이 왜 유명하냐면 상금이 너무 많아. 얼마일까요? 500만 원. 1억이었어요. 너무 많죠. 네. 이렇게 책 한 권을 썼는데 이 책이 아니고 책 한 권을 썼는데 1억이라는 상금을 받은 거예요. 진짜 현금 그대로 받았어요. 깜짝 놀랐죠. 왜 책 이렇게 한 권에 썼는데 1억이라는 상금을 왜 주나?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은 이 책에 대한 상금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가치에 대한 상금이구나. 문학이라는 것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상금이 너무 컸던 관계로 상이 너무 컸던 관계로 막 서울에 올라가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한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등단을 오래전에 하신 등단한 작가고 그런데 왜 다시 이 세계문학상에 도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고여있는 물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이 고여있어요. 땅바닥에. 발로 차는 맞아요. 발로 차면 돼. 고여있는 물을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그거를 밟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정말 지역에 있는 작가로 살아가기에 내가 너무 고여있는 물 같았다. 그래서 나를 한번 건드려 보고 싶었다. 도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해도 되는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고 그럴 때는 내가 정말 고여있는 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용기를 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발로 차보세요. 네. 자, 이게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쓰기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과 기억과 상상력으로 쓰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작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뭘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책도 몇 권씩이나 냈고 많은 강연을 다녔지만
이 다인 학생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 줄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물금 동아중학교에 와서 다인 학생을 만났다. 이거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다인 학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쓸 게 많겠죠.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작가인 거예요. 네. 자신의 경험으로 먼저 시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쓰려고 할 때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은 자기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소설가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신경숙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꽤 유명한 작가인데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네, 그분이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이분이 제일 처음으로 쓴 게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러 다녔던 그 일에 대해서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외딴방이라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 소설로 막 아주 유명해졌죠. 네.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쓸 때 그 문학의 가치는 훨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경험을 자기 자신만의 경험을 써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을 쓰면 별로 그게 그 작품이 장점이 잘 없겠죠. 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제가 학생들 글쓰기 심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날 지금은 이제 여러분 다 급식 먹잖아요.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그때는 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글쓰기 그날 주제가 글감이 뭐였냐면 도시락이었어요. 도시락. 아이들이 막 글을 막 원고지에 써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심사위원 앞으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봤죠. 동시대회였거든요. 대상은 초등학생이었고 애들 다 이렇게 썼어요. 4교시가 끝났다. 땡땡땡. 드디어 점심시간 맛있는 도시락. 엄마가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면 모두가 아는 누구나 하는 경험인 거죠. 그런 글로는 글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어떤 아이가 1등이 됐는데 그 아이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 아이는 6학년이고 아주 어린 동생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나 봐요. 동생이 있나 봐요. 그날 이 아이가 도시락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도시락을 빨리 애한테 전해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애가 점심을 굶어. 6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엄마들은 교실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선생님 만나고 일하는 거를. 그래서 이 엄마가 교문 앞에서 유치원 동생한테 남동생입니다. 이제 시킨 거죠. 이거를 지금 딱 수업 마치기 5분 전이니까 4층에 누나 교실이 있다. 그럼 이거를 누나한테 갖다 주고 온나. 그러면 엄마가 딱 생각할 때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올라가서 누나한테 주면 그때 딱 쉬는 시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알았어 엄마 하고 도시락을 들고 막 4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종이 안 쳤어. 얘가 너무 빨리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뒷문을 활짝 열고 도시락을 딱 꺼내면서 누나야 도시락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 수업이 안 끝났는데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고 막 웃었죠. 누나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책상에 막 엎드렸습니다. 이 누나는 여기에 대해서 썼어요. 동시를. 글자 조금 틀린 거, 띄어쓰기 틀린 거 아무 문제 안 됐어요. 저는 그때 그 글을 읽고 얘가 대상이다. 누구보다 자기 경험을 재미있게 솔직하게 썼고 누구도 쓸 수 없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길게 쓰는 거. 힘들죠? 네. 가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숙제 낼 때 야 이거 한 바닥 꽉 채워라. 아니 엄마가 독후감 이게 뭐고 가득 채워서 쓰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채워서 쓸 수는 없어요. 길게 쓸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종이를 어떻게 채울 겁니까? 자세히 쓰면 돼요. 자세하게.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쓰는 방법은요. 여러분 고은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그분이 쓴 시인데 굉장히 짧은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끝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왜 내려갈 때 봤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지금 등산 중인 것 같아. 그럼 올라갈 때 왜 못 봤을까? 등산할 때? 힘들어서. 맞아요. 또 빨리 올라가려고, 빨리 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맞아요.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런데 왜 내려갈 때는 봤을까요? 꽃을. 맞아요. 네. 이제 한숨 쉬어요. 이제 내려가는 데는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게 돼. 자세히 쓰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조건,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을 잘해야 된다. 자, 이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요. 여기 김용택 시인의 내 나무라는 거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세요. 예, 서울시문학상도 타시고 굉장히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이 옛날에 아주 조그만한 학교에 가게 됐대요. 가게 돼갖고 아주 시골 마을에 전교생이 한 9명, 10명도 안 되는 그런 데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시를 쓰게 해서 시집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 시 한 편 써봐라. 이렇게 했대. 이게 애들이, 그게 뭐예요? 이럴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문학이 뭔지, 시가 뭔지 써본 적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부터 숙제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숙제를 냈느냐? 너희들 내일 아침에 집에서 학교로 올 때 내 나무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죠. 가면 교문 났으면 바로 까먹죠. 숙제가 뭔지. 일주일 동안 계속 까먹어요. 내 나무 정했나? 아니요, 까먹었어요. 일주일쯤 되니까 이제 그게 기억이 나. 그래서 집에서 딱 나오는데 선생님이 맞다, 오늘 내 나무 정하랬지. 그래서 내 나무를 뭐로 정하지? 자기 집 앞에 보니까 감나무가 있어요. 저걸로 정해야겠다. 그리고 감나무로 정하고 옵니다. 그래, 이 나무 정했나? 네. 이 나무 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감나무요. 그래? 그게 어떻게 생겼더노? 지금요, 감이요, 요만한 게 열려가지고 있고요. 이파리가 아주 컸어요. 그래? 그럼 그것을 글로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글로 썼어요. 우리 집 앞에 감나무. 이파리는 엄청 크고 조그만한 열매가 맺혔다. 자,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시켰냐면 내일부터 내 나무를 뭐 하고 오너라? 관찰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다음날부터 관찰을 하고 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물어요. 네 나무는 어떻더노?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제는요, 엄지손가락만한 열매가 3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나무가 전부 다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 그럼 그것을 글로 써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관찰하면 매일매일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옆에 있는 친구가 아무 친구가 아니다가 내가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관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친구에 대해서 쓰려면 아마 10쪽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내 나무 정하기, 여러분이 어떤 글쓰기 연습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내 글을 넓혀 나가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 묘사하기라는 거를 제가 적었는데, 잠깐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씨 엄청 덥죠? 이번 여름 특히 너무너무 더웠죠? 제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이었다. 지하도 계단을 올라오는데 뒤에서 걸어오는 행인에게서 열기가 푹푹 쏟아졌다. 치마가 다리에 척척 감기고 목덜미를 간지리며 흘러내린 땀이 몸으로 들어갔다. 겨드랑이는 벌써 축축하게 젖어오기 시작했다. 지하도를 벗어나니 아침의 태양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리쬐고 있었다.
여기서 학교까지 걸어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몸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금방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앞에 덥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덥다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뭐를 쓰느냐? 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관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치마가 당기고 땀이 흘러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 태양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덥다, 너무 덥다, 미치도록 더웠다. 이렇게 쓴 것보다 나 자신을 관찰해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 정말 몇 페이지는 쓸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말한 자세히 쓰라는 말은 관찰에서부터 비롯되고 자세히 쓰는 것은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글 쓰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는 너무 많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게 독서에 대한 얘기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간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6교시가 몇 시에 끝나나요? 10분에 맞추 그래요. 우리가 파도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 것만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아미르와 핫산 이야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연을 쫓는 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네. 이 이야기는 할레드 호세인이라는 아프가니스탄 작가가 쓴 소설이에요. 굉장히 좋은 소설인데 여러분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을 쫓는 아이에 보면 아미르와 핫산이 주인공이에요. 아미르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핫산은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예요. 그 일하는 하인입니다. 그런데 아미르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라 같이 동네에서 같이 놀 친구들이 잘 없어. 그래서 항상 핫산하고 놀아요. 둘이가 나이가 같아요. 핫산하고 매일 노는데 핫산은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르가 매일매일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핫산은 듣고 있죠. 오늘 이야기 어땠어? 도련님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이제 아미르가 이제 막 이야기를 소설을 막 읽어주는데 너무 이제 지겨운 거예요. 맨날 이야기를 읽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단다 어디까지 읽고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원래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데 책 속의 이야기는 자기 마음대로 막 지어가지고 끝까지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탁 덮었죠. 자, 오늘은 이 이야기가 유명한 작가 이야기가 아니야. 누가 쓴 이야기예요? 아미르가 쓴 이야기예요. 그죠? 딱 듣고 핫산에게 물었습니다. 핫산, 오늘 이야기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핫산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련님,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최고예요. 아미르가 깜짝 놀랐죠. 왜? 이건 자기가 쓴 이야기예요. 그 소설 속에서 아미르는 결국 작가가 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쓰는 일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읽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읽다 보면 여러분 읽는 거 참 싫잖아요, 그죠? 네, 읽다 보면 결국엔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RM이 굉장히 똑똑하죠. 어디 가서나 이야기도 잘하고 인터뷰도 엄청 잘합니다. 그 사람이 뭘 또 잘하는지 아세요? 책 읽는 걸 잘합니다. 결국 책을 읽는다는 것은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가 하나하나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쌓여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가 오늘 모인 게 파도가 무엇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어 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2학년 4명의 친구가 겪는 우정 그리고 고등학생의 현실 이제 여러분한테 곧 다가올 거지만 그리고 또 그들과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들이 만만치 않은 그들의 삶을 나타낸 이야기인데요. 이게 시대적 배경이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배경은 한 10년 전이니까 뭐 체벌이라든지 그런 것들 몇몇 가지는 지금 현실과 살짝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마이크 잠깐 빌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 중에 제가 잠시 마이크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친구들의 수업 마치는 종이 울렸습니다. 현재 각반 교실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듣고 있던 친구들과는 아쉽게도 여기에서 먼저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감동과 생각과 다짐들은 미리 나누어준 활동지에 한 줄씩이라도 진솔하게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종례를 마치고 하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쉬워하는 교실의 친구들의 몫까지 듬뿍 담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시간을 조금만 더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췄던 귀한 말씀 다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여러분, 그 작가님의 남은 이야기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옛날에 어디서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가장 좋은 명강의는 짧게 끝나는 거다. 근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 사실 이 앞에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줄였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소녀를, 어떤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나면서 이 아이들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이 영화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속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파도가 무엇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어.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와, 많네요. 예, 이 정도면 아주 많은 거예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네.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이 영화에서 파도가 무엇을 가져오냐면, 자, 이게 어느 택배회사 직원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해서 외딴 섬에, 무인도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든요. 같이 있던 사람들, 이게 조종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죽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살아나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몇 년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제일 처음에 파도에 떠내려온 게 뭐였냐면 조종사의 시체였어요. 이게 몇 달 살다가 어느 날 시체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죠. 그것도 같이 막 농담하고 이야기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던 그 조종사의 시체였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슬펐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두를 벗겨요. 그래서 자기가 신습니다. 왜냐면 맨발로 다녔거든요. 네, 몇 달 동안. 그리고 너무 슬프고 그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낚시한다든지 막 그런 것들을 막 배우고 있는 차에 어느 날 택배 상자 하나가 떠내려옵니다. 뜯어봤어요. 안에 스케이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 충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충치를 막 빼려고 했는데 못 뺐어. 그래서 스케이트 날을 거울 삼아서 그 충치를 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왔는데 또 택배가 있어서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레이스 치마가 있었어요. 레이스 치마. 그 레이스 치마 가지고 뭐 했게요? 낚시했어요. 낚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파도가, 어마어마한 파도가 나한테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파도가 나한테 무엇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체가 떠내려올 수도 있지만 레이스 치마가 떠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낚시를 해서 그저 고기를 잡아서 내가 먹고 살 수도 있죠. 이것이 어떤 제가 이 소설을 제목으로 쓴 이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가장 소설을 쓰게 된 큰 배경은 이 아이들 어느 날 제 아들이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막 불평불만을 막 늘어오는 거예요. 어떤 쌤은 이렇고 어떤 쌤은 이렇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이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짜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만 넣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배경을 찾던 중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진위와 건의입니다. 진위와 건의. 진위와 건의는 이제 원영이 사건이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진위와 건의라는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계모가 남매에게 아침밥을 주지 않고 또 안 먹이고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학대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 여자아이는 이제 이 계모의 딸로 하고 이제 이렇게 건의만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로 했었는데 원래의 사건은 원영이에게도 누나가 있었고 그래서 원영이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똑같이 화장실에서 락스물로 막 세례를 받는다든지 막 이런 폭행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결국은 죽었고요. 그 당시에도 시체를 여러 가지로 토막을 내가지고 막 산에다 묻고 뿌렸다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 소설에 쓰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 사실도 굉장히 이 원영이 사건이 끔찍했었는데 생각을 했죠. 이 아이를 원영이라는 아이, 이 아이를 한번 오시리스와 이시스 이집트 신화에 있는 것처럼 소설 속에서라도 한번 부활시켜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이를 지도를 그리는 아이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의 길을 따라서 분명히 건이가 그 옥상에 있는 지도에 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시리스와 이시스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책에도 나오니까. 네. 오시리스 동생인 세트가 형을 죽이고 이제 왕자를 차지하는데 이 왕비인 이시스가 전국을 다 돌아서 남편의 시체를 모아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저 많은 질문지를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선생님들께서 골라주셨어요. 자, 뒤로 넘기면 질문이 나오죠? 그렇죠? 네. 아니면 제가 좀 질문을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아니요. 제가 해요. 네.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금방 한 얘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첫 번째 질문 직접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까요? 네. 1학년 5반 김연수 학생이 그러시구나. 네네네. 네. 일어설까요? 네, 저희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고. 파도가 무엇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어 책을 쓰셨을 때 소재와 영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서 받으셨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이었던 원영이 사건을 참고해서 혜진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제 힘든 고통을 가지고 있는 가정적으로 힘든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재현이라는 인물이 혜진이를 만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통해서 한 걸음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1학년 8반의 남현서 학생이 주신 건데, 네. 잠시. 사람마다 고통의 무게는 달라진다는 소설 속 메시지처럼 청소년의 고민을 가볍게 보지 않는 작가님의 시선에서 작가님께서는 청소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네.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선택한 재현의 고통과 오빠가 폭력의 희생자가 된 혜진이의 고통을 같은 저울에 두고 무게를 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여러분의 고민이 누가 더 비중이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듯이 맞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구한테는 견딜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고통이라는 거에는 객관적인 저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부로 크기를 줄여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야기 하나만 더 해줄게요. 어느 날 곰이 큰 곰이요. 자기 새끼가 굴 속에 있어요. 굴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곰은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먹이를 구하려고 갔습니다. 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굴 앞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랬는데 곰은 그 맞은편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동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빨리 새끼한테 안 주고 자기 입에만 물고 동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곰이.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아니 쟤는 왜 저거 새끼한테 빨리 먹을 걸 안 주고 저러고 있는 거야. 왜 나무 위에 올라가만 있는 거지. 저 새끼들 다 굶어 죽겠다. 막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런데 그 곰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전에 눈이 오는 날 아침에 이 엄마가 새끼한테 줄 먹이를 들고 동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고 다시 사냥을 나가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그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늑대가 와서 아기 곰 한 마리를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곰은 자기가 남긴 발자국이 자기 아기 곰 한 마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논이 녹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아무 속사정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돌이라는 걸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그 돌이 큰지 작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가늠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 돌이 작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니죠. 자, 그래서 바로 제가 청소년 여러분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 2학년 4반 함건우 학생 질문입니다. 김건우 학생요? 네, 여기는 함건우라고 돼. 작가님께서 겪었던 작가님 인생의 파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그 파도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 질문 듣고 엄청 고민됐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강연을 이렇게 나가면 생각보다 내가 솔직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중학생들 앞이니까 대충 이야기하고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좀 더 솔직해져야 돼. 이런 압박을 받습니다. 지나가 보면 진짜로 많은 파도가 있었어요. 파도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1년 정도를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치료가 너무 가혹했습니다. 가혹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혹하고 힘든 치료를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너무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기록을 했거든요. 조그마한 노트에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을 했는데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기록을 한 책이 남았어요. 공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기록한 공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3년에 걸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물론 그 어떤 항암 과정을 겪는 어떤 여자 주인공이 나오긴 하지만 소설을 한 권을 완성을 했어요. 네, 이제 제목이 희주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썼고 이제 그 소설로 작년에 요산 김정한 문학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제가 그 기록을 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극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을 쓰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극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던 그런 파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3학년 4반 송원준 학생의 질문입니다. 재현이는 처음에는 하얀 국화를 놓았지만 나중에는 왜 노란 국화를 주었나요? 네, 표지에도 노란 국화를 들고 있죠. 흰 국화는 보통 뭘 의미하나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장례식장 가면 다 흰 국화가 이렇게 꽂혀 있죠. 장래와 죽음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게 흰 국화라면 옥상 위에 많은 아이들이 가서 흰 국화를 두죠. 누가 제일 먼저 뒀냐면 재현이가 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흰 국화를 둔 것은 재현이고 그 흰 국화를 보자 아이들이 이것은 누군가를 추모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흰 국화를 갖다 놓죠. 심지어 그 자기들이 싫어했던 마녀 선생님까지 거기다가 흰 국화 화분을 갖다 놓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국화를 치우고 재현이 노란 국화를 갖다 놓죠. 이것은 꽃의 색깔이 바뀐 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은이에 대한 애도에서 노란색은 일단 밝죠. 밝고 어떤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흰색이 죽음에 가깝다면 노란색은 삶에 가까운 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길고도 긴 애도의 시간을 이제 그만 끝내자. 끝내고 이제 혜진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재현이 노란 국화를 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3학년 5반 손동아 학생의 질문입니다. 내 친구들이 혜진을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독서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혜진이라는 인물을 만들 때 작가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혜진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도와줍니다. 그죠? 그렇지만 혜진이를 도와주면서 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내 안의 이기심, 무관심, 두려움, 무력함 같은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혜진이를 구하는 과정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어떤 과정이 되는 거예요. 혜진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차츰 인물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그런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이게 너무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파도가 우리한테 뭘 갖고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파도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도를 함께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파도를 함께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함께 맞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라는 인물을 만들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혜진이는 굉장히 약한 인물이잖아요. 약한 인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이 인물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한밤중에 혼자 학교의 옥상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요. 손을 대면 푹 쓰러질 것 같지만 오빠를 찾기 위해서 오빠가 오는 올길을 그립니다.
그런 약함 속의 강인함을 표현하려고 가장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준비한 그 어떤 질문은 끝났고요. 시간도 너무 많이 오버돼서 사실 너무 죄송해요. 자, 다음에 많은 기회가 있다면, 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질문지 66가지 중에서 제가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왜 노래를 곽진원의 나랑 갈래라고 했냐고 누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이유의 반편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갖고 다 썼어요, 소설을. 소설을 쓰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이 소설을 쓸 때 제가 2017년, 2018년에 이제 이걸 썼거든요. 쓰면서 다 쓰고 나니까 이 소설의 배경이 2016년인 거예요. 근데 아이유의 반편지는 2017년에 나왔어. 그래서 고민이 됐죠. 이거 내가 이 속에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2016년이라는 배경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나온 노래를 2016년에 틀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지. 어떡하지? 그럼 2016년 이전에 나온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찾다가 곽진원의 나랑 갈래라는 노래를 우연히 들었는데, 이 나랑 갈래가 오빠에게, 혜진이 오빠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혜진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유 노래보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미 학원도 가셔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날씨도 덥고 시간도 다 끝났는데 이렇게 앉아서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중고등학교 강연에 가면 애들이 한 반은 자고 반은 떠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집중력 있게 저를 쳐다보는 강연은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잊지 못할 따뜻한 시간 만들어주신 박현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멘트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 같아서는 모두의 질문을 다 들어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몇 명의 친구들만 조심스럽게 들어보았습니다. 작가님의 강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서 들었죠. 작가님의 강연을 듣는 내내 반짝이는 눈을 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일렁였던 것 같습니다. 책으로만 만났던 인물들의 자세한 이야기도 직접 들으니 작품이 더욱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죠. 특히 글쓰기 강연 때 나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작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경험으로 시작해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진솔하게 묘사해보라는 그런 글쓰기 팁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데 아주 큰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에 당장 어떤 파도가 밀려올진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거친 파도가 덮쳐올 때 내 곁에 기꺼이 손잡아줄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꿋꿋이 숨을 쉬며 내일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감동과 생각과 다짐들은 미리 나누어준 활동지에 한 줄이라도 진솔하게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문장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잊지 못할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박현 작가님께 다시 한번 아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지만 이 여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작가님과의 사인회와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참여해준 여러분께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두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서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소중한 추억을 남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 내일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줄부터 그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이동하고 작가님과 한번 사인회도 가질 수 있게 할까요? 네네. 앞줄부터 이렇게.